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예정 스케줄로는 1시간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30분은 질문을 받으라고 돼 있는데, 해봐야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근데 강의라는 게 늘 그렇게 예정된 스케줄에 딱 맞춰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딱 60분 렉처가 끝날지 조금 더 내가 얘기를 하고, 느낌에는 30분까지 질문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넘기는 거는 누가 하지? 이거로 이렇게. 아마 내 느낌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그 최근 얘기나 가까운 미래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왜 첫 시간에 이렇게 그 구태의라는 옛날 얘기부터 시작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그 PPT의 첫 장 얘기부터 조금 시작을 할까요?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저걸 그 책을 내가 자이반 타이반이 아니라 타이에서 냈던 거는 아마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절판이 되고 그래서 개인 희망은 이번 아카데미 시작할 때쯤 찍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서 세상 일이 늘 시간이 그렇게 딱 맞는 게 아니라서 끝날 때까지 될지 안 될지도 그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아마 뭐 아무리 늦어도 9월쯤에는 새 판본이 나오게 될 테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고 흥미가 있으면은 그때 뭐 사서들 보던 본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따라서 그 책 얘기부터 간단히 시작을 할 것 글쎄요. 한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기 아마 30명 가까이 모였지만은 한 명도 19세기나 18세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저런 류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는 얘기죠. 나도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였어요. 19세기와 내가 연애를 하게 되는 과정은 사실은 그 관악에 돌아와서도 한 10년이 흐른 뒤였어요. 그럼 왜 19세기까지 그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게 됐던 것인가 하는 부분의 얘기인데, 국제정치학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나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보면 한 50년 가까이 반세기를 봐왔는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그 잘못 읽은 것은 어떤 기억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 기억을 되살려보면 첫 번째 가장 큰 그 실패는 냉전의 종결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그건 뭐 내 개인만이 아니라 미국 국제정치학회 또는 세계 국제정치학회가 다 격렬하게 지적받는 파트 하나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걸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 틀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인간 입장에서는 그 다음이 오히려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9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국 고르바초프가 물러나고 소련이 해체되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일단은 냉전 체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국제정치학 공부를 새로 해야 되겠다. 못 읽은 건 못 읽은 거니까. 흔히 이제 공부를 하면은 학문이라는 건 과거나 이런 것을 그
설명해내는 게 학이지, 미래는 점쟁이가 맞히는 건데 난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안목이 있는 그 학자거나 전문가라고 하면 남들보다는 미래가 보여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꼭 점쟁이 몫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잘못 봤을까?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꼭 헤겔만대로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아닌 그 역사의 여명이 떠오르는 참새가 될 수는 없을까, 차라리. 우린 역사를 너무 뒤통수만 보고 따라 달려왔던 것 아닌가. 차라리 역사의 그 앞통수를 좀 보고 싶다.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의 하나였어요. 그게 아마 첫 번째 Great Failure고, 두 번째는 뭐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냉전이 무너지면은 남북한 관계도 바뀌지 않겠는가. 그것의 구체적인 것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탈냉전이 되면서 드디어 그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북한이 그 핵 확산이 북한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또 그것에 얼추맞게 1994년에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게 뭐 내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그걸 내 전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무슨 논문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세틀에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도 핵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된 뉴클리어 프롤리퍼레이션에 대한 그 디서테이션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79년이었으니까 뭐.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호자격했어요. 드디어 탈냉전이 되고 내가 이제 그 하기 싫은 핵이라는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북핵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리고 약간은 낭만적인 끼가 뭐 지금도 그런 끼가 버리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멋지게 그만둔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이 마지막 페어웰 여행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다 야스나리 다음으로 받은, 가장 글을 어렵게 쓴다고 하는 그 사람이 히로시마 노트라고 하는 그 이와나미 신설을 하나 끼고 히로시마까지 갔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30년 가까이 했으면, 20년 가까이 했으면 무슨 추억은 남겨야 되지 않겠. 근데 웬걸 그게 1994년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7, 8년 지났는데 여전히 북핵 문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커져가지고 졸업을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 졸업장을 못 받고 거부당하는, 뭐 그것도 결정적으로 틀린 거죠. 세 번째 틀린 것의 핵심은 첫 번째와 관계 있는데, 따라서 역사를 뒤에서 보지 않고 앞에서 보겠다고 생각하고 위험부담률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냉전 다음에는 모든 전문가나 학자, 학생 다 탈냉전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망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난 개인적으로. 그건 또 한 번의 그 남따라하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걸었던 것은 약간은 문명사적인 변화가 온다고 상정을 하고, 그 문명사적인 변화를 복합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당시에 그 틀에다 집어넣어서 새로 보겠다. 국제정치를 또는 세계사를. 그렇게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거는 어떤 작은 잘못을 그 이후에 났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역사, 문명사적인 전환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흡사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것 같은 사태가 발생. 저 사람이 냉전이 끝나더니 약간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왜 그러냐면 남들은 내가 냉전의 수혜를 굉장히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서울대학에서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과목이 들어가는 과목은 모두 가르쳤어요. 근데 탈냉전이 되면은 전쟁에서부터 평화로 갔으면 가르칠 과목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 농담으로 만나면 하 교수님 이제 강의할 게 없겠네 하는 게 인사였거든요. 강의 안 하게 되면 더 좋죠. 뭐 그러고. 왜 그러냐면 본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실은 내 평생의 테마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랑이었거든요. 테마가 20대부터.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해보겠다. 히로시마까지 간 거는 이제 그 빠이빠이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사랑에 대한 국제 정치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뜻이었죠. 그래서 변화가 왔다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건데 복합 세계 정치란 말도 잘 못 알아듣겠다. 요즘 이제 컴플렉시티란 말이 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철학이나 또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이나 뭐 문학이나 다 컴플렉시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번역도 이상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들은 다 그 연봉 많이 주는 직장을 가기를 바라고 또는 뭐 로스쿨 가기를 바라고 이러는 속에서 나만 딴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자기 확신. 광해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뒤를 돌아다 보면 극소수의 몇 명의 그 제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줄을 같이 쓰질 않는데 공부 모임은 열심히 했는데도 복합, 뭐 포스트 모던 이런.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 생각이 들었던 거는 내 앞에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9세기하고 연애를 시작했던 게 아니고 20세기 말에 21세기하고 연애를 하려고 보고 남들하고는 다르게 보였던 21세기를 얘기를 했더니 설마 하고 다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역사를 되돌아가면서 이 비슷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좀 찾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뒤늦게 가리키게 되는 악연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되돌아가 보니까 바로 만나게 되는 게 우리가 한반도, 동아시아 그 안에 한반도에서 겪었던 역사적인 체험 중에 가장 충격적인 체험은 사실은 탈냉전이 아니에요. 더 큰 체험은 뭐였냐? 19세기에 서세동점으로 동서양이 만났던 그 문명사적인 변화는 질적인 변화가 훨씬 다른 변화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냉전만 해도 그래도 상대방을 인간 대 인간의 싸움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금수와의 싸움으로 생각했던 우리는 그 동방예의 지방이면 저쪽은 그 야만의 금수의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었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류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결과적으로 이긴 거는 서양을 그 19세기에 그 문명 표준의 새로운 문명 표준으로 등장했던 것을 일단은 인정했던 그룹들이 속도가 빨랐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본 같이. 우리도 뭐 그 안에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에. 그 생각이 이제 들어서 찾아보니까
문명이란 말을 우리가 제일 처음 쓴 게 문헌으로 보면 이제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쓰기 시작한 건데,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21세기, 벌써 20년이 흘렀지만은 사실은 19세기 변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보다는 훨씬 크다. 그 샘플의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보면, 저기 보면 1600년부터 이 1840년, 이게 아편년 때니까. 그때는 중국이 세계 총생 생산의 거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 테이블에 보면. 그러다 급전직하로 5%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한 두 제네레이션에, 한 5, 60년 사이에. 그 사이를 비집고 이제 올라서는 것은 서유럽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충격적인 변화를 겪죠. 이건 뭐 조금 자세히 그린 거니까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그 당시에도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내가 궁금했던 것은 찾아보니까 역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새로움을 먼저 따라 나서기는 쉽지 않아요. 항상 그 시대에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물론 그게 생물학적인 나이하고 관계된 젊은 꼰대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늙은 젊은이들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실제적인 그림이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림이 남아있지를 않아서 저걸 박규수의 사랑방이라고 내 생각에 저게 아마 KBS가 뭘 소개를 하면서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죠. 얼추 비슷하게 그렸다고 생각해서 내가 글을 쓰게 된 것인데 그 박규수의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어쩌면 여기서 하는 이해 아카데미도 그런 박규수의 사랑 21세기 버전의 박규수의 사랑방하고 유사한 일면을 가지고 있죠. 뭐 봐서 알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박규수의 사랑방하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7, 8주를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고는 이건 발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혹사를 하는 14주 트레이닝을 하는 코스를 동시에 해요. 사랑방, EAI 사랑방이라고 해서. 1870년, 77년에 박규수가 세상을 떠나는데, 70의 나이에. 그러니까 1870년에 그 평양감사를 거치고, 그런 대로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 같은 것을 수습하고 올라오니까 63, 마지막 7, 8년 남았는데 이 사람이 환갑이 넘어서 왜 20대를 데리고 사랑방에서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당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거기를 다녔던 그룹이라는 게 뭐 지금 보면 대체 한 10여 명. 우리 지금 여기 한 30명 앉아 있지만은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10대, 20대, 30대, 조교급이 30대 속하고 20대, 10대. 여기 사진에 있는 것들은 되게 이제 뭐 갑신정변의 그 주요 사인방 또는 가보개혁의 중심적인 역할. 그래서 이게 몇 년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정기 은퇴하는 것은 73년, 4년이고 76년 12월에 박규수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한일 소주교를 성공시키고 떠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온 것은 아마 3, 4년 정도의 기간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기 뭐 자의인지 타의인지 우연인지 모르지만 여기 모인 30명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10여 명의 몇 년을 박규수와 같이 지냈던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이후 한국사에
끊임없이 주모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에. 갑신정변 4인방. 가보개혁에 또 가보개혁은 6.1춘이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결국 이제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당시 사진이 별로 없는데 다행히 이거는 이제 이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랑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EAI 컨퍼런스 룸에서 8주 동안 단순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는 어디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국가는 또 그쪽에 나는 뭘 해야 될 건지. 저는 그 고민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1, 2번 6.1준과 이 박 교수는 사실은 악연이에요. 그 박씨 집안하고 유씨 집안이 서로 18세 정조 그 통치 나라를 다스릴 때는 18세기 후반에 그 묘지 쓰는 거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한 5대째 서로 앙숙이 되어 있는 속인데 박 교수만 해도 이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이나 그때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똑똑하냐 요즘 젊은 애들 누가 이번 과거에는 장원급제하는 게 그게 이미 사전에 대강 랭킹이 중요해져요. 6.1준이 그런 거에 대한 그 탤런트가 있는 거를 알려줘서 쟤는 틀림없이 다음에 장원급제야 그러니까 1871년에 박 교수가 그 집안 싸움을 하는 상대방이 어린애지만 부르죠. 나이라는 게 그 당시에 15 이런 6.1준 나이. 그래가지고 뭐 이제 격려를 해주고 헤어졌는데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은 1873년 4년 박 교수가 이제 거의 공직에서 떠나려고 하는 경우에 지금 안국동에서 내리면은 거기 제동골목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를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했지만은 그 안에 박 교수의 사랑방 터가 있어요. 지금은 그 비석 하나밖에 없지만. 따라서 그 골목을 박 교수가 가마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유진 집은 그 제동 그 골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걸어 올라가는 걸 보고 알아보고 박 교수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첫인사는 한 적이 있으니까 교수가 물어왔던 질문이 요즘 뭐고 지내니? 그랬더니 아이 뭐 이제 그 수업과부터 그런 건 끝났고 2차 시험을 마지막 장원급제하려고 불철주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가 했던 얘기는 그래 근데 너희가 앞으로 맞이할 19세기 중후반은 과거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좀 따로 들어봐라. 따로 들어갔죠. 나이 차이가 뭐 반세기가 차이 나는. 박 교수가 책을 한 지를 줘요. 해국도지라고 하는. 해국도지라면 거기서 해국은 서양이라는 뜻이에요. 육국은 저쪽 위였고 서양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국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네가 이제 세상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려면은 그렇게 과거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시무에 관한 요즘으로 하자면 current affairs에 관한 공부를 같이 해라고 그 책을 줘요. 해국도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와서 일주일 집에 와서 펴보니까 이거는 고시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교재예요. 서양에 관한 그 지식을 다 모은 거죠. 도주의 경우에 당시 아편전쟁 나고 중국이 굉장히 그 어려운 지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중국 사람들의 기록이 아닌 서양 사람들의 기록을
번역한 일종의 백과사전 비슷한 서양 소식에 6.1준이 그걸 보고는 가치어라고 박 교수는 줬는데 과거를 때려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책을 보고. 그러니까 운명적인 만남이죠. 그 집에서는 펄펄 뛰었어요. 이게 그놈의 박씨 집안이 우리를 그렇게 못 살더니 결국 자손까지 망치는구나. 근데 유기준의 결심이 굳어가지고 여러분 과거를 안 보고 이 새로운 길로 들어서죠. 근데 내가 탈냉전 시기에 그 글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시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건 당연한. 다들 우리가 문명의 중심이고 서양은 그 오랑캐의 족속이라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 그게 아닌지 몰라. 우리가 쟤네들의 문명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따라잡아야 살아남을 거야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어떤 생각이 결국 들었던 거냐. 그걸 내가 지금 6.1준의 그 21세기 얘기할 시간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할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83년 견미사절단이에요. 11명이 82년에 조미 수호조교를 맺으니까 미국은 공사가 바로 왔어요. 근데 우리는 서양 근대 외교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중국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타협책으로 한 번 방문을 하겠다. 견미한다는 것은 파견한다는 거예요. 사절단이. 11명이 갔는데 왜 11명이 갔냐?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에요. 사랑의 세계 정치라고 내가 그 과거를 회고하는 거 비슷한 형태로 썼던 책에 이 사진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서양 사람들하고 동서양 개념사를 하면서 내가 PPT를 걷장을 이걸 가져갔어요. 터키에서. 동양이 생각하는 문명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빌라이제이션이 얼마나 갖고 달랐던 것이냐를 이제 그 컨셉처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내용은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냐면 시작을 했는데 이 얘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진 설명을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게 1시간이 갔어요. 근데 왜 궁금해하는 거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견미사절단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옷이 다 다르냐? 모자는 왜 다 다르냐? 신발도 다 다르냐? 또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미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사실은 저기에 정식 그 사절단의 정식 멤버는 가운데 있는 민영익이 정사고 부사가 홍영식이고 그다음 서광범이 이제 따라가는 세 사람이 정사. 그럼 세 명이 가면 되는데 나머지 8명 못 따라간다.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게 저기서 체격이 제일 큰 두 사람은 보디가드였어. 보면 알겠잖아요. 현영택, 추경식. 나머지 6명은 뭐냐? 다 통역이었어요. 근데 통역은 잘 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83년에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중, 삼중 통역을 하는데 다 엉성한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다르게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은 뭐 중국 사람 중국 옷 입은 거고 미야오카는 왜 데리고 왔냐고 하면은 로웰이 같이 소개를 한 것인데 미야오카가 당시 동경대학 그 1학년생인데 동대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일본은 일본 사람이니까 이제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일본어를 옮기고 그것을 다시 영어로 옮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복잡한 사정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전체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필요가 있어서 아주 간략한 19세기에 괴로워했던 것은 그 전통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공, 무대, 연기, 제도적인 점, 액터, 스테이지, 퍼포먼스, 인스티튜션으로 나누면 전통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천하국가, 중국이라고 하는 천하국가를 중심으로서 짜여진 것에 반해서 서양의 근대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국가가 나눠져 있는 근대 국민국가. 특히 중요한 건 무대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예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던 것에 반해서 서양의 근대는 부국 강병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경제하고 군사가 메인 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퍼포먼스의 내용도 저쪽은 4대 자서라 그러면 여기는 자강균세.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 19세기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서양을 바라다 보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이 딜레마 속에서 유일준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결국 세 가지의 고민이 있었는데 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냐. 결국은 효율성에서 저쪽이 그 힘의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일본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걸 빨리 느낌을 받고 메이지 유신이 1868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치닫게 되는데 6일준이 서유견문이라고 쓴 1887년에서 89년 쓴 것을 보면서 이 서유견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그렇게 그 보람있게 생각하지 않는 전통이 있어서 그거 대부분 후자 유기치가 쓴 서양사정이나 문명론지 요약을 베낀 거 아니야? 그리고 연구도 주로 그렇게 해요. 어디까지가 일본에서 쓴 문명론을 요약하는. 근데 나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그거는 19세기에 저 나이로 치면은 뭐 56년생이니까 뭐 30, 30대 초반에 쓴 건데 그 당시에 본인이 정말 고민하는 것이 뭐였던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20편을 내가 읽어보면서 문제의 핵심은 베꼈냐 안 베꼈냐는 요즘은 무슨 표절이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잖아.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동양에서는 원칙적으로 표절을 안 한 글은 글로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원래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가령 사서오경이나 십삼경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반드시 전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지, 인자님 말씀인지, 부자. 그래서 지 마음대로 쓴다. 우리는 지금은 베끼지 말고 지 마음대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쓴 거는 글로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20편을 내가 읽어보고 6일준이 이게 교과서 무슨 그 요즘으로 치자면 여행사 팜플렛 같다고들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박 교수가 보기에 안목으로 보기에 그래도 당대 가장 똘똘한 애로 판단한 것에는 뭐 상당한 IQ를 인정합니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IQ가 훨씬 높은 그룹들이에요. 당시에 영어 해내는 스피드나 일본어 해내는 스피드 같은 걸 보면 뭐 족탈불구의 탤런트. 14편 것을 보면 저기다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줄이 세 군데 쳐 있어요. 개화의 죄인, 개화의 구적, 그란 말이 익숙지 않으면 개화의 원수죠. 개화의 병신. 나는 20편 그 책이 다 쓰레기에 버리더라도 저 한 센텐스를 쓸 수 있었으면은 그거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 저는. 왜 그러냐면
무수히 찾아봤어요. 어디서 베꼈나. 읽어본 사람들. 저거는 오리지널이에요. 뭐 내가 추가로 읽어보라고 그런 것 중에 다 안 읽었어도 아마 희망컨대 BTS 설명한 거는 읽었을 거야. BTS 거를 보면서 BTS 그 책 내가지고 BTS인데 다 보내줬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하는 거 보면 다 안 읽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내주면서도 7명 중에 읽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정국이나 RM 정도, 나머지는 책하고는 그렇게 인연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춤이나 랩의 것인데, 왜 그러냐면 저걸 요즘으로 보면 굉장히 21세기적인 표현인데요. 개화의 병신부터 보면 그 왜 이태원에 가서 우리가 사이비로 만나는 서양 뭐 외모들, 뭐 머리 스타일이든지 뭐 옷 입은 거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북한 문화 형체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은 담 씨가 물고 있고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뭐 외국 풍속을 그 겁먹들어가지고 아는 척하고 이러는 게 19세기에도 전형적으로 저런 그룹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개화의 병신이라고 해요. 더 심각한 거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룹도 진짜 개화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개화의 죄인은 누구냐? 전통을 무시하고 다가오는 서양을 존경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아. 그건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거야. 싸워야 되는 원수는 그렇다고 해서 전통만 고소하고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폄하하는 그룹은 개화의 원수다. 라고 3등분하는 거 보고 저거 하나로 나는 6.1주는 그 평가를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조선의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에센스가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유는 또 그 당시에 정치를 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에 사실 글을 쓸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날 공부하는 클래식이라고 해서 읽는 건 대개 보면 좌절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 나가면 돈 잘 벌고 권력 쟁취하면 그것에 시간이 바빠가지고 어떻게 앉아서 한가하게 글을 쓰기. 가장 좋은 기회는 감옥에 가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관직에서 다 어떻게 해도 다 떨려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런 때 클래식은 거의 다 예외 없이 써졌던 글들이죠. 따라서 우리도 아까 보여져 있던 그 갑신정변의 4인방, 굉장히 아쉬운 거 하나는 김옥균 같은 사람이 가장 중심 역할을 했는데 김옥균의 글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6.1중 경우는, 그러니까 역사에 남으려면 1차 조건은 오래 살아야 돼요. 잠깐 떠나고 난 경우에는 그것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2차적인 조건은 제자나 후학들을 잘 둬야 돼요. 이거는 누가 챙겨야 돼요, 그걸. 쓴 것을. 그나마 유일준도 뭐 비교적 오래 살았고 그 글들을 그 다음 누군가가 전집을 내줬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읽어봐서 남지. 19세기 중반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구어체들을 복원할 길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삼중 고민 중에 첫 번째는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이거는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오늘에도 문제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글들을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길게 설명 안 하지만은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말과 culture라는 말, 또는 그것의 번영어로 문명과 문화라는 말이
문화 중에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시빌라이제이션 또는 문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경우에 서양의 것들의 일정한 것들을 우리가 스탠다드로서 일정하게는 받아들이자. 죄인처럼 일방적으로 서양 것만을 따라가는 것도 죄인이지만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우리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내가 보면 굉장히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고민은 그런 그 문명 대 문명이 부딪히는 속에 그것은 구체적인 그 당시에도 국제 정치 속에서 그것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엔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뭐 흔히 우리가 중경국이라고 부르지만 그 시기에도 대국은 아니었던.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동양상국이라고 하는 경우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또 옆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중국, 일본이 속에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서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나타났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아카데미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왜 이거를 듣는지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은 그 어려운 말로 하면 그렇게 존재론적인 고민이 있어서 사실은 수강 신청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그냥 들으면 학교에서 듣는 것들보다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근데 이 시기는 생사의 문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냐면 중국을 따를 것인가, 새로 들어온 서양 세력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작게는 한 개인으로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하느냐. 미국 유학을 갈 거냐, 중국 유학을 갈 거냐, 아니면 국내로서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고민보다는 유격주는 그것을 이제 국가 레벨로 생각을 하니까 고민하다 생각해낸 것은 우리는 양절 체제라고 하는 제3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주장을 길게 써놨지만은 그 서양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앞장서 있는 그 뒤에 서 있는 서양 세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냐. 두 개를, 절은 자른다고 하는 말인데 절단할 때 두 개를 동시에 그 품어나가는 방식으로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뭐 대단한 거냐 그러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중 사이에서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은 지금도 적지 않게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중국을 따라. 그러다가 이제 뭐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커지니까 그거에 따라서는 뭐 둘 다 따라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정도의 소박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150년 전에 이미 절실한 고민을 유길준이 하면서 했던 얘기에 양절체. 그러면 유길준의 양절체제론을 지난 150년 동안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고민하는 전통의 지적 고민이 있냐? 별로 없어요. 어느 쪽이? 미국을 더 강조하는 쪽이나 중국을 강조하는 쪽이나 또는 북한처럼 그 반외세 자주를 주장하는 쪽이나, 그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문민공치라고 쓰는 것은 문명사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다면 국제정치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국내정치 문제죠. 국내정치에서도 유길준이 괴로워했던 것은 거기에 보면 5개 그 정치 체제가 있다. 저건 물론 일본 서양 거를 일본에서 그 당시에 돌아다닌 책을 그대로 이렇게 들어놓은 거예요. 우리 학계의 연구는 또 베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뭐 베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누가 들었을까? 유익진이 괴로운 건 뭐냐 그러면
임금을 버릴 수는 없지 않냐. 그렇다고 군주제로만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군하고 민을 같이 섞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군민공치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건 뭐 많은 얘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그 당시에 군민이 공치한다는 얘기는 엄연히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 차원에서는 대역죄를 범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민이 어떻게 치를 해요? 민주주의란 말은 동양적인 전통에서는 민본이란 말은 맹자 때부터 쓰고 있지만 민이 주인 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19세기도 한참 뒤에 와서 쓰여지는.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군과 민이 한꺼번에 가는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러나 이런 세 개의 아이디어를 초보적으로 만들었지만 이걸 구체화하고 그렇게 되려면 이런 아카데미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도 생기고 각자가 놓여 있는 영역에서 그런 생각을 펴나가고 서로 모이고 힘을 합치고 그래서 그 사회 전체가 수준이 레벨업 되어 이루어지는 것인데 초보적인 생각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 자체는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6.1준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하는 역사를 겪게 되죠.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따라서 그런 얘기를 19세기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면서 서양의 다가옴을 보니까 그것을 뒤범벅된 형태의 묘한 삼중적인 복합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려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좌절하고 국가적으로도 좌절한 모습을 보고 뭐 개인적으로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됐죠. 왜 그러냐면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로구나. 그 앞에 무수한 좌절의 역사가 있었고 어쩌면 나는 그 선배들의 좌절의 역사를 비비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는 꿈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조금 빠른 속도로 가겠는데 뒷부분은 이건 중간에 그 PPT의 걷장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림을 뭐 나한테 강의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안 들었는데도 이 그림을 알아보면 집에 가도 돼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나한테. 이 축조물을 내가 처음 만난 거는 2013년 여름에 그 당시에 뭐 그 런던에서 여름방학을 주로 가 있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 주로 했던 일이 하나가 하루 종일 걷는 거였어요. 런던을. 버스 안 타고. 그게 아마 그, 그 지역을 잘 아는 데는 굉장히 좀 심하게 많이 걸 지금은 뭐 자신이 없는데 많이 걸을 때는 3만 보 정도 걷는 하루는 하이드파크를 들어가서 끝까지 가니까 하이드파크 끝에 가면 그 다음 바로 그 뒤에 서펀타인 갤러리라고 하는 현대 미술관이 있어요. 서펀타인이란 말은 이제 개울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하이드파크에 이렇게 중간에 서펀타인이 흐르고 있죠. 근데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앞에 서펀타인 갤러리 앞에 이런 축조물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저것을 뭐 약간 그 취향이 그래서 사랑의 세계정치 참고로 거기 꿈의 세계정치 내가 국제정치학을 와서는 처음 이번 국제정치를 배운다. 아는 것보다는 낫죠. 시험 보려면 내가 배운 내가 세계 정치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독특한 선생들의 말이 하나였고 동주나 뭐 이런 사람들의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오히려는 작품들이었어요.
건축, 예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주었던 충격이 아무리 생각해도 돌파구가 그 이루어지 마련이 안 됐는데 어느 걸 바라다 보는 순간에 뻥 뚫리는 체험 같은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때가 그 2014년이면은 복합 국제 정치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소비의 경위같이 알아듣 그 무슨 소리냐고 얘기들 하는 때에 조금 저걸 보고 아 내가 쓰는 게 저 얘긴데 후지모토 소스케라고 지금 이제 한 50 된 것 같은데 일본에 우리는 일본 건축가 그러면 뭐 이제 안도 다다오 정도가 알려져 있지만 안도보다는 나이가 아래죠. 그 일본에서 트레이닝 저게 그 1년에 한 번씩 서번타인 갤러리에서 상을 줘요. 상금이 돈을 주질 않고 전 세계 40대 중에 가장 전도 유망한 넘버 원을 뽑아서 상이 6월 중순부터 한 3개월 동안 그 하이드파크 바로 뒤에 있는 그 갤러리 앞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축조물을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 이후에도 내가 유심히 보고 있죠. 저게 13회째인가 받은 상일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한 20회가 넘었는데 나같이 복합에 그 매료되어 있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넘버원 작품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 친구가 저런 거를 우리가 흔히 일본 그러면은 그렇게 상상력으로 치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상상력이 있는 거 아니야? 놀기도 우리가 더 잘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작품엔 저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작품이 나왔지? 왜 이 일이 꽂히면은 조금 따라가 버릴 것 같아요. 당연히 쓸데없는 엉뚱한 거를 따라가느라고 많이 시간을 버리고 그것이 생산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보통은 내가 혹하게 되면은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따라다니죠. 뭐 20대 루소를 따라서 그 방황을 했던 것이다. 후지모토가 또 작품을 보러 일본 가서 후지모토가 지은 것들을 다 보고 또 후지모토가 썼던 책들을 보면서 역시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구나. 전혀 다른 거예요. 후지모토가 쓰면서 이런 얘기를 쓴 게 지금도 기억에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숲의 건축을 하고 싶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해외 트레이닝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제스타가 돼 책도 반은 영어로 냈고 반은 일본어로 된 책들을 냈는데 숲에 가면 자기가 늘 느끼는 기분은 거기는 거목도 있지만 조그만 이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심지어는 돌도 있고 무생물도 있고 근데 모두가 불평하지 않고 다 그 나름으로 그 숲이 이루어지지 않냐. 그런 건축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놓은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린 막 고층 경쟁을 하잖아요. 어디로 가면 더 비싸냐. 제일 비싼 집이 전망이 좋으냐, 고층. 모든 사람이 다 전망이 똑같게 만드느라고 이걸 굉장히 꾸깃꾸깃하게 만든 아파트 같은 것들을 짓는. 아까 그 축조물이 전형적으로 그런 거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21세기가 복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따라서 내가 그걸 보고 알면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점차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군가가 잘 알아서 그 방향으로 먼저 갈 수 있으면 그 주인공이 또는 그 집단이 그 시대의 무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나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는 시기를 바라다 보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인덱스를 쓸 수 있지만은 아주 편한 거로 샘플 하나로 이게 2000년에서 2022년까지 GDP 통계 몇 개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USA가 2000년도 1등이었고 2022년 잠정 통계도 어디든 1등. 눈에 띄는 건 중국이에요. 2000년 미국이 10조였을 때 중국 1조 10분의 1이었는데 10년 만에 15대 6. 2020년 20대 14. 금년도 포캐스팅 25대 20. 거의 80%까지 따라왔어. 눈부신 성장인 건 확실하죠. 그것에 반해서 지금도 내가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에 일본이 5조인데 중국 1조였어요. 5대 1이었어요. 2010년 어간이 이제 한중 관계가 복잡해 많이 활성화돼서 중국을 자주 갈 수 있었는데 중국 국제정치학자 중에 미국 훈련을 받은 미국 트레이닝의 국제정치학자 중에 이제 그 제일 미국 학계에 알려진 난 미국 학계에 알려진 국제정치학자가 중국의 제1의 국제정치학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미국이 아는 칭화대학의 옌세통이 그거의 대표 선수예요. 옌세통을 만나서 2010년에 정확히 기분이 좋겠다는 거예요. 120년 전에 뉴욕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서양도 아닌 서양의 졸개한테 참담하게 깨진 지 이제 120년이 지나서 6대 6이 된 거 아니에요. 옌세통을 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데 그 대답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옌세통이나 보고 그래. 에이, 우리는 일본을 상대로 하는 나라가 아닌데. 그 뭐 당연히 6대 6 되는 거고 우리는 결국 미국하고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이루는 거죠. 5대 5에서 2022년 금년 통계, 금년 뭐 중국도 경제가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25대 20이 됐으니까 일본은 여전히 5조예요. 지난 30년은 5조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관심이 있는 건 여러분은 그 다음 시기가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2020년부터 2050, 60년까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4% 세상을 주름 잡아야 될 때는 어디가 중심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보기에 비교적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드는 일본 쪽의 전망치예요. 흔히들 사람들은 쉽게 그 중국의 세기가 바로 다가오고 미국이 기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 돼요. GDP상만으로 하는 것이 일본 지금 프로젝션에 대표적인 프로젝션 하는데 보면 2030년, 40년, 50년, 60년 보면은 왔다 갔다 하죠. US하고 차이나가. 저게 아마 정확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5세 전후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환갑 때쯤 돼서 나는 이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연배에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었어. 한쪽에서는 중국이 앞서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한쪽에서는 아니 우린 여전히 중국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 군사 데이터를 우리가 하나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그 100년 정도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금년도 시프리 통계 스톡홀름 인터내셔널 피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통계를 보면 미국이 8천억에 중국 3천억 생각보다는 굉장히 커진 거죠. 중국이 그 3천억 규모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냐면 그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뭐 대강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진행되는 경우에 내가 자꾸 뭐라고 하는 얘기는 국제정치학이 그 교양이 아니라 전공으로 하는 입장은 할 때 우선 그 액터들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형식상으로 국가라고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군사나 경제가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 예상과는 달리 비슷해요. 더 놀라운 거는 군사비도 비슷해요. 단 이제 러시아 전문가들은 굉장히 격렬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다 이 커런트 프라이스로 그냥 통용되는 그것으로 계산하는데 만약 그거를 PPP로 계산한다고 하면 루블이 굉장히 낮게 평가돼서 곱하기 3 정도 하는 것이 맞다. 중국 통계. 곱하기 3 해도 상대적으로는 뭐 아직은 옛날 같지는 않죠, 러시아. 따라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거예요. 러시아가 일단 제재에 성공해도 5년, 10년 보는 경우에 군사나 경제가 그것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염두에 두어야 될 거라는 거죠. 21세기, 19세기 것을 부국 강병 두 개로 생각했으면은 만약 21세기는 무대가 훨씬 복잡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 한 것들을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건 아까 서펀타인 갤러리 그렇게 그려지는 걸 복합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무대가 전통적으로 군사 경제 무대의 중요성은 여전히 있지만은 플러스 하나는 문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이런 것처럼 에콜로지컬한 무대, 더더구나 첨단 기술 무대라고 마지막엔 그것들을 어떻게 그 운영해 나가냐, 어버넌스 같이 훨씬 복합 인덱스를 가지고 보아야 된다 그러는데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샘플의 하나로 내가 그러면 지식은 누가 가지고 있냐? 21세기에 샘플로는 2개를 샘플 해봤어요. 전 세계 싱탱크가 10,000개가 넘어요. EAI가. 그러니까 EAI가 통계냈는데 67인가 뭐 그랬더니 최근 20년 나오면 한국 경제가 쉬운데 기본 67밖에 못해. 근데 내 생각엔 뭐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탑 20를 뽑아보면 세 보면은 20개 중에 10개가 미국이야. 아직까지. 띵크하는데. 나머지 유럽에 6, 7개고 그 이외 국가군은 뭐 브라질 하나, 일본 하나, 뭐 카나다 하나, 뭐 이런 좀 이게 그 표준의 오류 선정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의 샘플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세계 대학 랭킹도 이게 뭘 지표로 해서 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편의상 영국에서 하는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을 2020년, 2021년에 20위 랭킹을 뽑아 보니까 재밌는 게 이것도 20개 중에 10개는 미국이야. 주위 편견은 있죠. UK가 상대적으로 많죠. 영국이 많긴 하지만 이게 황당무계한 통계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러면 GDP나 군사나 경제 비율보다도 지식 부분의 불평등 어쩌면 조금 더 커진 형태로 아직까지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아까 이게 전통에서 근대로를 유길준이 고민하고 있었다면 나나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고민했던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나는 바톤 터치해주는 의미에서 오늘 1시간 반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것은 근대에서 복합으로 가는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인공 차원에서는 국가가 중심으로 국제 정치를 읽었는데 국가만이 아닌 훨씬 복잡한 형태의 액터들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내셔널하거나 썸내셔널하거나 그것을 뭐 내 표현으로 하자면 그물망 국가적인 모습이고 무대는 아까 얘기대로 부국 강병보다는 맨 위에 공치가 있다 보면 부국 강병 문화 생태 지식 뭐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자강균세에서 경쟁 공진으로 가는 그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는 하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지금 겪고 있는 것의 변화를 조금 자세히 보면 대체로 한 세계 질서의 주도국이 등장하면은 그 등장한 것이 100년 정도의 사이클들을 그냥 보여주는데 저게 페이즈 1, 2, 3, 4라고 하는 것은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처음 뭐 가장 최근 것으로 하면 미국이 등장하면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한번 짜진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그 불만이 있는 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지금 현재는 뭐 초기적으로는 소련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그것에 대한 그 이 불만을 가지고 도전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기득권을 가진 미국과 같은 국가와 신흥 부상 국가인 중국과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게 한 100년의 사이클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 역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최대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그 향후 50년, 100년의 시기는 미국의 상대적인 세태가 약간 주어지고 중국의 부상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각축이 벌어지게 되는데 딜레마는 앞에는 보통 그래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국제정치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선거였어요.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긴 놈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우리 국내 정치의 선거라는 것도 그 선거 용지를 왜 페이퍼 스톤이라는 말을 쓰듯이 옛날엔 싸워서 했는데 피를 덜 흘리려고 이제 선거제도가 들어왔지만 국제는 선거가 안 되니까 전쟁이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되는 거죠. 문제는 21세기 중후반에는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무기체계가 핵을 가지고 있는 포함은 예상할 수 없는 첨단 무기체계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싸움이 나면 같이 공멸로. 아, 이건 미중이 싸워서 미중이 망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대국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은 핵으로 붙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지구가 공멸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 고민 안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러면 나나 여러분들이 맞춰서 지어 나갈 수 있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한 그 도식으로 하면 주인공 경우에 더 이상 국가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액터가 가지는 힘은 한계가 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움직여야 된다. 초국가 네트워크 또는 하위 국가 네트워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액터가 훨씬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주 극단화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느끼니까 요즘 내가 열심히 보는 책 중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착이에요. 우리는 바이러스가 싫고 그렇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독특하게 삶을 이루죠. 자기가 몸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죠. 남의 몸에 들어가서 그러나 이쪽에 DNA, 자기 DNA는 거기다 자기 생명을 거기다 주고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는 굉장히 자유를 가지는 거죠. 이건 맥시멈 생각하는 게 저 정도 네트워킹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바이러스를 쉽게 대응을 못하냐. 위키스토리가 하는 거 봐도 그 지구의 우주사를 들여다 봐도 130억 년 중에 먼저 태어난 것, 생명체가 지금 태어난 거는 대체로 40억 년쯤 뒤에서 생명체가 등장하거든요. 지금 논쟁의 하나는 단세포. 박테리아보다 바이러스가 먼저냐, 같으냐, 후냐, 그게 그레이트 디베이트예요. 학자들 간에. 인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뒤에 태어난 거거든요. 호모사피엔스는 역사라는 게 2, 3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그 인류 우주사에서는 명함도 못 내는 것들이 착각을 해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바이러스를 다 쓰는 동원하고 이러면 다 제압하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퀴스톤의 주인은 바이러스고 이들은 이제 갓 태어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황당한 얘기를 왜 하냐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라고 하는 액터나 스테이지나 퍼포먼스를 조금 더 이미지너티브하게 생각하려면은 바이러스의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게 필요하죠. 이게 사이클이 되고 균형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나는 느끼면 그들도 소통의 방법이 있어요. 고막이 우리가 잘 막아서 된다. 운영 우리를 쉴까?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이제 뭐 다시 회복이 되고 모습을 겪게 되는데 무대도 우리가 안보 원형만 했는데 바이러스한테 당하고 나니까 이게 뭐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항상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생태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나는 이 보건이든 앞에 있는 것 또 하나는 기후변화의 문제. 그게 생태적인 불균형의 문제고 어쩌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이 너무 까부는 것에 대한 에콜로지컬 임밸런스를 인간이 만드는 것에 대한 징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무대 1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라고 한다면 중앙무대 2 근대적인 자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2 또 21세기의 기층 무대가 되는 것은 첨단 기술의 이노베이션 때문에 그것이 기층 무대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그런 무대들을 다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기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우리가 익숙한 거는 경쟁이죠.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서양 근대가 가져다 준 살아가는 방식. 서양의 익숙해지면 그거 이면에 사람이 갖추게 된가 경쟁이라는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근데 아까 얘기한 복합에서는 경쟁만을 하는 경우에 잘못되면 잘못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BTS의 200곡 중에 딱 2곡을 뽑은 게 하나는 페이크 러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경쟁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파트. 그렇지 않은 삶이 있나 인간에? 이때는 BTS는 자기네들은 모르고 자꾸 온 거지만은 뭐 인기는 나머지 곡에 비해서는 전혀 없지만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익숙하지 않은 그 소우주라고 하는 노래는 70억의 촛불들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이 또 한쪽의 삶의 모습이고 만약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에는 한 개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기 존재가 되는 동시에 타자와의
공생을 하는 이중적인 그 삶의 방식을 그 마련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대체로 미국과 중국이 살아고 지금 현재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고 끌고 가는 방식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다투의 문제인데,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뭐 당장 지금 이하원 의장이 타이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벌리고 있는 기본적인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터내셔널 그 Security Strategy라고 하는 NSSR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4년에 한 번씩 내는데, 금년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고치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은 사태가 심각한 거는 본인들도 알아요. 첫 구절하고 되게 그 구절만 보면 Our world is at an inflection point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흔히 역사에서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르게 우리가 삶을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무대가 복잡해지고 이런 속에서 우린 상대적으로 힘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얼라이언스나 파트너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 가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얘기가 기본적인 발상이죠. 그거의 이제 구체적인 표현들이 그 중에도 지구 전체로 힘이 모여 있는 파트가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부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같은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모습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중국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중국은 100% 동의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도, 미중 관계도 자기네들을 보기에는 미국은 너무 그것을 미중이라고 하는 것의 그 경쟁 속에서 보는데, 그것은 굉장히 서양 국제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상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죠. 어떻게 바라다 보겠대요. 구체적인 것으로는 거기 자기네들은 신형 대국, 신형 국제관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신형 대국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불충돌, 불대항, 뭐 결국 평화 공존이겠죠. 상호 존중, 합작 공형, 이런 삼중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조금 보는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경쟁의 시각에서만 바라다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고, 주변 외교, 타이완 같은 게 지금 시끄러운 이유도 중국 입장에서 그거는 자기가 듣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 지나치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결연히 일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리고 무대가 아까 6개로 짜여져 있다는 것에 따라서 시진핑 외교 사상도 지금 거기 외교, 경제, 기술, 규범, 안보 이렇게 나눠서 만약 정리되어진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하면, 실제 양국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서 그 서로 관계가
그 짜여져 나가는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대로 GDP 상으로는 2030년부터 2050, 60년까지 대강 비슷해진다. 군사비도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한다. 물론 미국이 상대적으로는 지금 8대 3이면 그것부터 1조 대 7, 8천으로 이렇게 접근해가는 모습이 되는 경우에 미중 관계는 흔히 우리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관적,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또 한쪽은 그것보다 훨씬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얽혀 있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은 그 쉽사리 그렇게 충돌하겠는가? 근데 실제로 저는 2020년부터 2050년에 30년, 여러분들이 겪는 30년을 보면 아마도 문제는 세 개로 크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 하나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어떤 분야? 경제나 과학기술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을 정도로 중국이 커진 거예요. 또 반대로 그만큼 커졌으니까 중국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데가 1978년에 그만큼 지난 40년 동안 무시 발전을 그냥 그거로만 리니어하게 전망을 하면 미국의 인기가 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없는 거. 그러면 경제나 과학기술 면에서는 치열한 각축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미국이 중국 경제나 과학기술을 다 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나 과학기술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상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나 과학기술이 미국의 경제나 과학기술이 20세기 중국과부터 앞서오게 되면 나는 어느 정도 영어로 그만두고 중고를 이해하고 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부분, 또 하나 둘이 완전히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벌어졌다. 그러나 봐요. 우리는 마지막 부분이 이제 골치가 아픈데 전혀 협력이 안 될 위험이 있는 군사 파트. 근데 문제는 정작 골치가 아픈 게 군사는 충돌을 하면 결국은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딜레마를 앞에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상호 경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요소가 있는 군사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미중이 이제 처리해 가냐 하는 것이 마지막 숙제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21세기 여태까지 설명한 것에 가장 맞는 미중이 부딪히고 있는 딜레마 속에서 한국형 복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서 미중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21세기 국가가 하는 것이 아마 마지막 그 골이 되겠죠.